시작하고 보니까 다 아는 사이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는 그 광주연구원의 김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기타 토론자하고 참석자는 토론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광주광역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 연구원 예산으로 하는 그 사업인데, 일단 시에서는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처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법적으로 강제되는 계획은 아닙니다,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계획들하고 충돌이 있게 되면 법적 위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국인 정책이 아마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민 정책으로 이제 법무부에서 전환을 하면서, 그리고 지역 중심으로 많이 가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좀 짜서 연차별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저희 연구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과제는 오늘 여기 있는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도 이제 정인경 연구원님이 참여하고 계시고, 광주여성가족재단 이렇게 다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조금 협업해서 하는,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기관별로 협업해서 하는 연구는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부에서 우려도 많았는데 사회서비스원이나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조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좀 남았는데, 마무리는 의견 수렴 계속해서 조금 이제 저희들이 계속 디벨롭하는 방향으로 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사실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가장 부족한 게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나온 내용들 반영해서 최대한 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에서도 왔는데 또 인사를 또 부탁드리면, 인사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시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정책 팀장 윤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의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얘기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발표를 잠깐 한 20분 정도 시작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사실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시 외국인 정책 협의회 때도 한번 제가 했었고, 그다음에 여수에서 외국인 지원기관 워크숍 할 때도 제가 그때 실태조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을 상당히 축약을 하고 뒤에 부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식으로 지난번 내용하고 좀 차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개요하고 정책 동향, 광주 현황, 여기까지는 빨리 가고요. 그다음에 기본 구상과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 개요입니다. 이제 외국인 정책에서 이민 정책으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사회 현상인데요. 다문화 국가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의 외국인 비율이 지금 5%를 올해 할 것이 확실시되고요. 광주시는 인구 대비 3% 비율이 초과됐습니다. 아직 전국 평균 2%라고 하는데, 사실 광역도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 주민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역시와 좀 차이일 것 같고요. 사실 외국인 주민 비율로 놓고 보면 저희가 이제 대구나 부산 이런 데보다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그다음에 울산, 그리고 광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비율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민 정책 전환기다. 근데 이게 좀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조금 갑자기 달라졌어요. 저희가 급해져서 내국인들의 사정이 좀 급해져서 외국인들을 많이 늘리자. 사실 경북도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비자 발급 권한까지도 경북도로 달라라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나중에는 지금 이제 각 시도별로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게 이제 외국인 주민 유치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 중심 정책인데요. 이게 말은 이제 지역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좀 권한을 주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저는 좀 무서운 게 지역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얼마만큼 외국인 주민을 많이 유치하느냐가 인구가 감소되면서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 한 해 이제 뭐 10,000명씩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는 거죠. 그리고 내년이 이제 조금 난리 날 것 같아요. 140만이 무너질 해입니다. 추세로. 그렇게 되면 아마도 언론에서도 또 많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 140만이 붕괴됐는데 뭐 하고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나올 게 외국인 정책. 지금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광주시에서 뭐 하고 있냐 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무섭고 이게 뭐 지난번 그 실태조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광주 시민들의 입장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인구 문제 심각하다 70, 경제가 심각하다 70인데 그렇다고 외국인 주민 비율을 늘리자 30%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조차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에서 어떻게 이거를 외국인 주민 많이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또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도시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외국인 주민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떤 제로 베이스냐면 외국인 주민하고 광주 시민하고 똑같이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정책도 뭐 어떤 권한도 똑같이 대우해주는.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환대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용이라는 말조차도 그건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끌어안아 주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외국인들을 환대해주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환대가 경북에서는 말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요. 내국인보다도 더 잘해주는. 왜냐하면 내국인은 이쪽 경북 쪽으로 이주를 많이 안 해오니까 어쨌든 경북 입장에서는 경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환영한다. 이 입장인 것 같아요. 머지않아 광주도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살면서 불편함이 없는 차별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한 도시여야 되는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중에 어느 도시일 것이냐 이걸로 광주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가 인권 도시로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는 유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실생활 측면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여서 저는 요거는 조금 계속해서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 보고 때도 이 내용을 넣었다가 원내에서 좀 질책을 받았는데요. 유럽에서 난민 신청 수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에서 22년까지 가는 데 있어서 64%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좀 드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난민이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조금 이제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숫자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정치 성향, 득표율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반이민 성향의 정당이 계속해서 득표율을 높여가고 있다. 2등, 1등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유럽 사회주의 선진 국가들조차도 이제 유럽에 반대하는 성향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그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이민 온 2세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민 온 1세대들은
우리가 그 본국에서 당한 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은 나라다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2세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 나는 똑같은 국민인데 이런 차별을 받고 내 엄마 아빠는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래서 깽단을 조직을 하고 그 사회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이런 조직들이 상시화돼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지금 23년부터 27년까지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말이 외국인 정책이지 사실상 이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법에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민 정책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노동력이나 아니면 그 결혼 이주 여성을 끌어들이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경을 개방을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고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설계해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다 이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제 사실 저희 연구진에서도 내부적으로는 1차적으로 외국인 주민이라는 말을 썼는데 시에서 다 이민자로 또 바꿔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저희도 이민자로 다 바꿔서 하겠습니다.로 이제 했고요. 아마 이제 제가 앞서서 동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 3차 기본계획하고 4차 기본계획이 좀 많이 다릅니다. 노동력을 충원하거나 결혼하는 그 인력이 없어서 옛날에 그 얘기했던 그 농촌총각 문제로 했던 문제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전문 인력과 숙련 인력 등 이렇게 고급 인력까지도 다변화되는 추세이고 정착 방식도 그 사회 통합 혹은 정착 정주를 유도하는 그래서 옛날에 유학하면 학위 따고 다시 본국으로 가서 교수하거나 거기서 자리 잡는 거지만 이제는 유학 오고 거기서 국적 받고 영주권 받고 그다음에 여기 광주에서 또 취직을 하는 걸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바꿔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추진 체계에 보시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중앙하고 지방하고 협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중앙에서 이제 변화하려고 하지만 사실 중앙정부회의 가보거나 그러면 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법무부 얘기는 아니고요. 행안부 옆에 살짝 하면 지방자치분권 회의를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께서 우리 해야죠. 이렇게 많이 얘기 주시면 저희 하겠습니다 하고 담배 피러 나오면 국장님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무부 입장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무부조차도 적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 사례입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아예 그냥 여기 정착 지원 사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부분이 다국어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15개국 막 이렇게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그렇게 되면 몇몇 한 뭐 5개국 뭐 이렇게 8개국 통역 배치한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장기적으로는 AI 혹은 구글 번역기로 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병원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아픈 걸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로 어떻게 아프냐 쿡쿡 찌르듯이 아파요, 애려요, 쓰려요 이걸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될지 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그 나라의 아픈 방식이 표현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와서 하기도 참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인천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광역 비자 도입, 그다음 지역 특화형 초청 장학제도, 그다음에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외국인 정책에 넣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시 같은 경우 현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 외국인 주민과를 광역시 최초로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주요 자치법규 조례를 보게 되면 총 외국인 관련 9개고 여기서 이제 외국인 주민의 건강 증진이나 복지, 인권 이런 거 관련된 거 한 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사실 조례에서 강제하는 거는
참 이게 한시적인 제한적입니다. 뭐 조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돼 있지 예산은 전체 재정의 뭐 2%로 한다 이렇게 못 박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제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제 올해 다 경험하셨겠지만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을 늘린다고 하지만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뭐 하다가 이게 좀 광주시에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개원이 조금 늦어진 올해 사례도 보듯이 이런 그 어떤 혼동은 한 향후 3, 4년간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시사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뭐 다문화 가족 계획은 다문화 가족 계획대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그 이민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이 F4 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시작할 때 법무부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외교부라서 통계에서 법무부 통계에서 빠진다고 그것도 또 이 과제하면서 알았습니다.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컨트롤 타워가 좀 없는 게 아쉽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스치듯이 말씀드렸는데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여가부에서는 다문화 가족 정책이 혼재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광주시 주무부서는 통합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 정책의 범위와 내용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그래서 광주 교육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노동청도 있고 자치구 이렇게 있는데 이걸 한데 묶은 조직이 없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이번 계획에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좀 통합 확대하는 기구 방안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심, 정착 중심 이민 정책으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광주가 이런 부분에서 행정으로 느리긴 합니다. 다른 시도보다 느려요. 그런데 빨라요. 그러니까 이 빠르단 말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고려인 마을 때문에 멱살 잡고 저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에서 고려인 마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고려인 마을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면서 광산구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특화되는 지점을 정책 포인트로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주시에서는 정착 유도에 하는 이민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좀 변화되고 있는 알게 모르게 흡수되고 있는 그런 게 좀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지원 사업 목록을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전환할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광주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요 나이만 한번 볼게요. 20대 보면 전국 평균이 23%인데 광주가 34%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광주가 의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인구 비율 보면 저희가 광주가 20대가 높거든요. 광역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은 뭐 물론 20대가 높지. 그 이유가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하기로는 하나가 광주에 대학이 많답니다. 대학이 많아가지고 유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20대가 좀 많지 않았나 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1980년도에는 시민 7명 중에 1명이 학생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5.18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사회학 논문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학교가 많고 학생들이 많아서 정의감이 이제 또 남달랐다 뭐 이런 접근이었는데 어쨌든 요건 이제 광주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50대하고 60대 보면은 벌써 전국은 10%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는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이 정착 중심으로 가면 20대, 30대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 것 같다. 뭐 물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외국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10%, 20%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냐. 그러면 시에서도 외국인 주민에 대한 고령화 정책도 한번 천천히 되짚어보고 장기적으로 설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광산구의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뭐 다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요. 실태조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한 건데요. 요거는 다른 데서도 했습니다.
그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국제교류센터에서도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나온 것들을 조금 추려서 시사점이 되는 거 한두 개만 저희 짚고 넘어갈게요. 사업장 규모를 보면 외국인 주민들이 일하는 사업장입니다. 10인 이상 30인 미만이 제일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 그리고 요 전반적인 만족도를 보시면 사업주하고 노동자가 좀 간극이 넓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뭐 80점대인데 불만족을 보면 사업주는 1.1, 노동자는 12.7 이렇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만족은 사업주는 77, 노동자는 43. 그래서 아직 노동자 측에서는 조금 뭐 불만족스러운 게 좀 있고요. 저희가 FGI를 통해서 한번 만나 보니까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의외로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면 다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지 수도권으로 못 가게 하는 데에 대한 조금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는 해볼 것 같은데 실태조사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볼 때 광주에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가고 싶다. 이 얘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거꾸로 돌이켜 보면 광주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많지 않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외국인 정책 비율이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어느 일정선 넘어가면 그 이상은 증가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도 예측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가 이제 F2 비자죠. F2죠? 아니 E7 비자인데 E7이 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니까 가족 수가 이제 늘어나겠죠. 그건 되지만 외국인 노동자 E9이나 E7은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선에 다 다다른 데가 몇 년 안에 올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나왔는데요. 경제 상황 보면 현재 경제 상황의 58.4%가 그닥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진짜 광주 통계를 보면서 새삼 새록새록 느끼는 거지만 너무 잘 살아요. 광주가 예, 좀 다 안 믿던데 다른 지역 보면 이게 70, 80대거든요. 광주 우리 지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근데 60% 안 되잖아요. 60%라 하더라도 그리고 10년 후 경제 상황 보면 나쁠 것 같다가 38.3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 분들이 워낙 긍정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광주는 1인당 개인 소득이 전국에서 4위입니다.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 울산 다음에 광주예요. 그만큼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사는 거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지역 지금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주가 지난 한 2000년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특히 10년 전부터는 엄청 이게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인구 문제도 이제 심각하다 74%가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그래서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래서 좀 외국인 주민 현황 시사점 보면 특광역시 중에 서울, 인천, 울산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 유학생이나 20대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대비 높고 외국인 주민 고령화에 대해서 아직은 급하진 않다. 점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또 이것도 저희가 참 이게 광주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고려인 마을에 고령자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돌봄센터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 광주가 한 10년 뒤에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먼저 투자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에 좀 필요해서 한 거긴 하지만 거기서 어떤 이 노하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10년 뒤에 외국인 주민들의 고령화에 대한 정책 세우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 지금은 너무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좀 막 아이디어를 생으로 짜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좀 쌓아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외국 국적 동포가 이제 6,000명인데 고려인 마을은 한
2천에서 3천 그 정도 된다고 하고 뭐 또 고려의 마을 가면 그보다 훨씬 많다고 7천 명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동포 비자는 지금 6천 명이고 여기 이제 그 다른 고려인 외에 외국 국적 동포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건 공식적인 통계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비자 이것도 사실은 저도 또 알았는데 난민 신청 후 대기하는 비자인데 이게 이제 외국인 지원 비자 가지고 계신 분 만나봤을 때 광주가 민주화 운동의 성지여서 그 인권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잘해준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한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법무부나 경찰청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게 광주가 이 지역 거점이라서 난민 신청하면 다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아진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건 그렇게 되고요. 이제 기본 구상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전은 지금 한 5번 바꾼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의견 주신 대로 갈 것 같고요. 이민자와 함께 글로벌 포용도시 광주로 일단 했습니다. 정책 자체가 이제 이민으로 간다라는 것, 외국인 노동자 단기 근로자 수입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다시 돌려보낸다 이 개념은 아니다. 이제 여기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광주 자체가 글로벌 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용도시, 그러니까 어찌됐든 광주는 지금 이제 AI를 가든 뭘 가든 제가 볼 때 고급 인력은 광주로 올 수밖에 없다. 외국인 인력들은 지스트나 그다음에 한전공대나 이렇게 보면 외국인 그러니까 고급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많은데 문제는 그분들을 위한 외국인 정책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코리안 드림, 뭐 광주 드림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1년 반 됐다는데 벌써 그 4단계까지 수료 다 했고요. 5단계만 수료하면 이제 그 E7 비자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한국어도 꽤 잘하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한국 영주권이 목표다. 그리고 E7 되면 가족들 초청할 거다. 그 이제 본국에 자녀 둘이 있고 와이프 하나 있는데 초청할 거다. 예. 예, 그렇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분들은 아예 한국에 정착할 생각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광주에서 좀 마련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목표는 5개, 4개 됐다가 5개 됐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요건 4개입니다. 광주 시민과 이제 포용, 소통, 그 외국인 주민과 소통하는 거,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자는 거고요. 이민자의 정착과 성장, 요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인권 도시로 도약을 하자.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글로벌 도시로 광주가 성장하느냐로 하나, 그다음에 인권 도시로 가자 하나. 요거 이제 갔다가 이걸 합치자. 뭐 이렇게 돼서 좀 요쪽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거버넌스, 이걸 아예 추진책으로 빼자 말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거버넌스 가져오자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전략 과제로는 총 지금 12개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시하고 이제 1차적으로 협의했을 때가 15대 과제였었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12개로 줄였고 그다음에 총 여기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한 30개 과제로 좀 줄인 상황입니다. 원래는 한 48개에서 50개 다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위 과제까지 하면 한 150개, 200개가 다 돼가지고 이거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정책 추진할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통합하고 더 키우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정책방 첫 번째입니다. 문화 다양성 기반의 소통으로 상호 포용 환경 조성한다. 그래서 시민 이민자 소통 기획대. 사실상 저는 이제 연구하면서 이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이쪽 부분에 많이 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광주 시민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데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의 그 글로벌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시민과 함께하는 더 큰 광주 만들기 해가지고 뭐 이제 여기 고려인마을 관광 코스 개발이랄지 세계 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광주 시민들이 외국인들을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글로벌 시민 뭐 요거는 이제 그동안 외국인이면 외국인, 내국인이면 내국인 따로따로 자원봉사를 했는데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뭐 이런 걸로 해서 접점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고도화하는 건데 사실 이건 있습니다. 있는데 공직자나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해당 부서 아니면 잘 접하진 않습니다. 저도 뭐 제가 여기 광주에서 한 지금 15년, 16년째 살고 있지만 15년째 살고 있지만 다문화 관련돼서 교육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뭐 성폭력이나 4대 뭐 의무교육 이런 거는 매년 받는데 똑같이 이것과 관련돼서는 거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기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한국어나 이런 거를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도 보면 종로에 가자, 명동에 가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광주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보다는 충장로 가자, 뭐 아니면 상무지구 가자, 뭐 첨단 가자 이런 지명부터 얘기를 해주는 교재가 있어야 광주에 더 정착하기가 쉽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 편의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다국어 서비스인데 이건 당연히 해놓으면 외국인들 관광객이 아니더라도 거주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기관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 확대인데 사실 문화예술기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문화다양성의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다른 지역이라 할 건 없고요. 서울밖에 없습니다. 뭐 막간을 이용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가긴 했는데 인구 100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가 광주가 전국 2위입니다. 그러니까 1위가 세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은 그 계획 인구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와서 문화 기반 시설 다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따지면 광주가 가장 많습니다. 문화 기반 시설은 그렇게 되고 미술관은 뭐 그 전국 최고로 높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서 광주의 문화 기반 시설이 100% 들었습니다. 100% 2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왜 광주는 없는 거야?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지역 가서 살아보시면 알아요. 광주가 훨씬 많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도 그다음 외국인들한테도 그 광주를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민자 정착과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그래서 이민자 지원 시스템 확대인데요. 첫 번째는 이민자 통합 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 및 전담 조직 강화입니다. 요건 이제 시하고 좀 더 합의는 해봐야 되는데 저희 연구진에서 이제 좀 주장하는 거는 외국인 지원 본부를 만들자 안산처럼. 근데 안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거기 법무부, 이렇게 노동부 다 들어오고 교육청까지도 다 들어와서 자녀 교육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자인데 아직은 조금 시에서는 좀 그런 게 있는지 일단 국 단위로 격상하는 문제까지만 이제 조금 얘기된 거고요. 이민정책 전문가 공무원 채용하는 문제도 좀 이번 계획에 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지원 기관 단체 종사자 역량 강화인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페이퍼로만 봤을 때는 역량 강화로 돼 있는데 혹은 뭐 그 좀 근무 환경인데 사실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
급여 조금 올려주고 한번 모여서 좀 얘기하고 이런 경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외국인 주민 여기까지 끌고 가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설계된 건 저희가 못 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협의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민 초기의 정착 지원 강화는 기존에 이제 했던 사업들을 확대하고 조금 더 늘리는 거고요. 이민자 취창업 그리고 커뮤니티 지원 고도화는 그 국적 출신 국적별로 모이는 것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한국인들하고도 같이 모이고 그다음에 다른 국적들과도 또 모이는 뭐 축구면 축구 뭐 아니면 자원봉사면 자원봉사 이런 쪽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다변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분이 됐을 때 그 이분들이 다른 직업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직업 교육도 새로운 것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민 미래 세대, 그러니까 1.5세대, 2세대 포함입니다. 그 정착 지원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학습 및 진로 교육 체계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유학생의 취업 지원 플랫폼 구축하는 문제. 그러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취업까지도 한 대학 졸업함과 동시에 다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플랫폼을 하나 구축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민자 인권 증진 및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보면 필수 정보 접근성 강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는 뭐 좀 돈이 들더라도 다국어로 다 해놓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챗봇 같은 것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민자 건강권 보호는 지금 해오고 있는 것에서 조금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 가져왔는데 이민 여성 필수품 지원 이런 사업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인이어서 받고 외국인이어서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이민자 주거권 보호 지원인데요. 이거는 근데 사실 몇 년 됐는데도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주택 계약서 외국어로 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또 나왔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넣도록 하고요. 이민자 인권 정신 통합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그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해주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넣고요. 그다음에 이민자 심리정서 지원 강화 이것이 들어간 이유는 다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강화인데 이게 현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그 10인 미만 10인 이상 30인 미만이 제일 많은데 그것보다 더 많죠. 5인 이하는 사실상 안전교육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적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른데 이게 교육장에서 그걸 그 사업주의 의무라고 해놓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아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시 차원에서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주민 통합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아까 어르신 고령화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좀 이제 들어가야 되고 긴급 지원 필요 이주민 보호 확대하는 부분들도 넣어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전남에서 오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근로자 쉼터 같은 부분은 광역시에 뭐 광역자치단체별로 하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그 쉼터를 그 전남에 그 대학 폐교된 데가 좀 있습니다. 기숙사 그런 데를 외국인 노동자 쉼터로 하면 많이 있거든요. 공간은. 그러면 그걸 광주시하고 좀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게 예산상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외국인 노동자 쉼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사례가 있어서 좀 또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드리고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민자와 함께 글로벌 도시로 도약한다. 고급 이민 활성화. 요건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인데 이것도 반대 사례인데 캐나다인데요. 캐나다는 유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유학생을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광주도 그런 날이 올까 싶습니다만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외국인 고급 인력 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이즈 사업이 시작되고 그러면 대학도 많이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이것도 좀 또 하나 놀랄 건데 저희도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광주에 있는 그 대학에 풀타임 대학원생이 없습니다. 저 이거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직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학위를 따시려고 온 거지 학부를 졸업하고 난 학문의 뜻을 두겠어 해서 석사로 지나가고 박사로 지나간 없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런 거는 광주에서 배출되는 석박사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 내에서 석박사 채용하려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이거를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한참 초과하는 그러니까 인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 석박사들이 오면 오는 대로 다 취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지역에서 좀 원활한 인력 수급과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가고요. 그다음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및 글로벌 도시 브랜드 제고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쭉 해온 거여가지고 크게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글로벌 도시 브랜드 제고인데 전남연구원에서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전남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재외동포청이 인천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청 설립할 때 광주하고 인천하고 이렇게 경쟁해서 결국 인천으로 갔는데 여기 재외동포청에서 재외동포 교육연수원이라는 거를 또 이렇게 만들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설이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이나 이런 데 발빠른 데서는 또 움직이고 있는데 광주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제 저희는 한번 연구진은 사업에 한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주시 엠버서더 운영은 뭐냐면 시민들도 뭐 아시아 국가 한 40개국 되는데 40개국의 각각의 엠버서더를 시민 명예 엠버서더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그쪽 나라의 엠버서더로 뭐 대사관이나 영사관 협의해서 광주시 엠버서더 광주 엠버서더로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프로그램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버넌스 구축인데 이 부분이 저는 이쪽 담당이 아닌데 이쪽 담당하시는 박사님이랑 통화하면서 제가 이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다가 손목이 아파가지고요.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문화 가족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유학생이 있고 기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있어서 했는데 일단은 협력적 정책 네트워크란 이름으로 다 모을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다문화 인구가 얼마인데 우리 비율을 위원수를 더 달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이제 이민자 편의까지 제공하는 것까지 저희는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자에게 지금 뭐 저 광산구에서는 명예통장 아닌가요? 그거보다 진일보하게 실질적으로 정책을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 그 일원으로서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2030년 정도 되면 광주시에서 광역시 의회에 의원 1명 정도는 외국인 주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좀 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다문화 수용성 제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근거 기반의 그 이민 정책 체계 구축인가 그런데 이게 좀 오타가 난 거죠. 죄송합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그 지원 사업 발굴 체계인데 지금 사실 공모나 그다음에 이 그 지원 단체에서 사업을 개발을 해서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다른 영역도 다 그렇지만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으로 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할 때 왜 다문화 가족이 1억이라는 돈이 투입돼야 되는지 데이터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요 외국인 정책은 광주시의 데이터가 좀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좀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법무부에서
뭐 그 외국인 빅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닥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여서 근데 이제 계속 디벨롭 시키면 이런 정책 우선 그다음에 정책 우선순위, 정책 발굴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이야 당연히 그 외국인 지원 시설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딜까 GIS 돌려보면 광산구가 나오겠죠. 그런데 부산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발표한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주말 밤에 많이 모이는 지역이 거주 지역하고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이 되면 그쪽 부분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지원 사업들, 그다음에 뭐 밤에 자원봉사들도 그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그런 그 근거 기반의 행정 그 사업들이 발굴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세밀하게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짧게 한다 그랬는데 너무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계획에 담아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외국인 복지센터의 김한수 사무처장님하고 국제교류센터의 김민수 사무국장님을 섭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남의 전남연구원의 김현민 박사님이라고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분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광주국제교류센터의 김민수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광주 외국인 복지센터의 김완숙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전남연구원의 김현민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충분히 설명 못했는데 어쨌든 시간도 많이 가서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먼저 김민수 사무국장님부터 차례대로 보잖아요. 예,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네.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고 또 광주가 이민자와 함께 글로벌 평화도시 광주를 만들자는 비전으로 이렇게 12가지인가요?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를 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제 광주에서 외국인 주민이 과연 얼마나 많이 필요하며 외국인들을 얼마나 많이 각 사업체나 여기저기에서 이제 학교도 그러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제가 참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타 시도에서도 외국인 필요해, 우리 인구가 감소하니까 출산율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딱히 이렇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다고 하니 외국인을 그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우리가 또 외국인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인가에 대한 최종 우리 광주광역시의 목표가 무엇이며 또 크게는 우리나라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일부 이제 정부 부처에서는 이렇게 미등록 외국인이나 난민에 대한 것을 이제 또 막으려고 하고 또 외국인이 더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그 비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비자에 대한 것도 제약이 많다는 것들도 이제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을 많이 우리가 유치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정부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이게 조금 상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희도 항상 일을 하면서 외국인을 많이 데리고 오자는 건지 아니면 막자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혼돈이 좀 있긴 하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외국인 정책에 관련해서
뭐 예전 자료도 한번 보니까는 2017년에도 한 번 또 이렇게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행정 통합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또 여러 기관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글로벌 센터를 우리가 광주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좀 논의가 된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광주광역시도 그때 이제 나왔던 말들을 깊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원했었고 또 이제 그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게 국비 지원이 안 됐었죠. 그래서 대안적으로 했던 게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을 받아 이제 공무에 지원을 해서 그걸 받았고 저희가 이제 4월부터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고용노동부 예산의 50% 그리고 또 시의 예산 50%를 써서 저희가 외국인 주민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에서 그 예산은 E9하고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또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한국어 교육이든 상담이든지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사업비로 광주시에서 주고 있는 것은 모든 외국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국 보면은 이게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하다 보면은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도권 밖에 있는 난민들, 난민등록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조금 자세히 좀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미등록 외국인들 중에서도 사실 가족을 이루고 있고 오랫동안 이제 거주를 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 시에서도 조금은 좀 살펴보고 이들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진짜 광주시가 인권도시, 포용도시 광주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 정책들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주민정책 생활 지원에서 효율적인 제도나 장치 운영 등의 기능적인 상황을 개선을 한다고 해서 이게 조금 외국인 정책이나 제도나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주민의 권리와 상주민 간의 관계 이런 인간적인 보편적인 인권 가치가 모든 행정 제도에서 밑바탕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가장 좀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인력입니다. 사실은 이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일할 이제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들에 대한 게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자원봉사 개념이나 이렇게 사회 공헌하는 사업 복지 개념으로 일했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관련된 기관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조금은 좀 더 올려서 우리가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도 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이 또 그리고 그 지원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많이 배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베트남 유학생 졸업생을 이제 인력으로 고용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E7 비자를 주려면 이 이제 베트남 학생이 한국어도 아주 잘하고 또 태도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신청하고 그 비자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출입국에서는 이 비자에 대한 승인에 대한 조금은 관대함보다는 되게 좀 관대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분 말고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유학생들 경우에는 이공계 계열에 대부분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대체로 한 60% 이상이 인문사회과학학부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나 이런 외국인 지원 관련된 기관에서 일을 한다면 전문성도 살릴 수도 있고 본인의 역량도 조금은 다른 일반 한국인들보다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도 많기 때문에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조금은 양성을 해서 비자를 조금 전문적인 비자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조금은 저희가 광주 차원에서 제시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지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도 밖에 이등록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물리적인 여건 혹은 환경 조성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하기는 어렵다. 선주민과 외국인 간의 소통, 그다음 그런 문화적인 기반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지원기관 현장 얘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장 인력이 중요하고 이제 초기에는 뭐 자원봉사로 되겠지만 이제 점점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유학생 관련 문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E7 문제, E7이 그런 어쨌든 뭐 비자 당국에서는 엄격한 게 기준이니까 그러겠죠. 이들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한숙 사무국장님 한번 말씀. 네, 광주 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 김한숙입니다. 지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금 261만 명, 향후 5년 후에는 5년 정도 되면 한 30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의 우리가 광주 지역의 우수 인재를 우리가 향후에 발굴하려면 그에 따른 동반 가족들도 같이 와야 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한국에 살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왜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을 벌러 왔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좀 본 것보다 좀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택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여러 도시가 있지만 과연 광주라는 메리트가 있어야 이분들은 광주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접해보면 광주에서 왜 일을 하고 싶지 않냐면 다른 지역을 가고 싶으면 임금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니다. 광주는 너희가 최저임금을 받아도 살 수가 있지만 경기도나 그런 데 가면 너희들이 생활하는 돈이 더 많이 들 것이다. 하지만 본인들 보는 눈에서는 이 돈 차이가 조금만 10만 원만 더 주면 이 친구들은 이직을 해요. 그런데 작년 9월부터 번역별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이 됐어요. 맨 처음에 본국에서 우리 광주로 갔을 때 광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광주, 전남, 전북, 제주권 안에서만 이게 사업장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인권단체에서는 이거 뭐야? 뭐 자유권이 없네 그 말도 하지만 고용 허가제를 보면은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예쁘게 가르쳐놨는데 이 친구가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 제도가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 광주 상황이 사업주도라고 이야기해보면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다른 데로 보내야 돼요. 다른 데로 자유를 하기 위해서 보내야 하는데 광주에서 이 근로자리 일을 할 수 있게끔 뭔가가 일거리가 창출이 돼야 하는데 만약 일거리가 없는 사업자는 어느 정도 조금 보조 역할을 조금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이 필요해야지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고요. 요모님이 발표하셨을 때
아예 이 친구들이 올 때부터 E7-4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E7-4 같은 경우는 임금하고 한국어 수준만 되면은 어느 정도 되면 E7-4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4년이 넘으면. 근데 과연 사업장에서 말 잘한다 해서 한국어 시험을 잘 본다 해서 이 친구가 일을 잘하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성실하게 일하지만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광주에서 비자 변경을 할 때 지금 작년에 35,000명, 올해 35,000명을 배출을 한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이 한국어 점수가 안 돼서 이 E7-4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나는 이 사업장에서 이 근로자를 놓치기 싫어요. 근데 그런 한국어에 관한 점수 제도도 만약에 지역적으로 비자가 좀 활성화된다면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연구원님께서 12가지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걸 읽어봤거든요. 지금 선지훈과 이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강서구의 프로그램은 선지훈과 이주민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채택을 해주십니다. 그 경우는. 근데 선지훈과 이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려고 해도 이 선지민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되지 않는 좀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자율방범이나 자율방범 같은 경우도 저희 외국인 버스센터에서 2007년부터 저희가 했었어요. 이런 벤치마킹을 계속 하고 나면 지자체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본인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홍보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되지만 나머지는 좀 하기가 저희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사 인식 개선이 교육이 필요하다.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외국인들과 소통이 잘 되고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담당자들이 바뀌셔요.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됩니다. 또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인 부서에 좀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교한다 하면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안 계셔요. 그러면 다시 또 설명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사이에서 기회 제공 확대해서 한국 교재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에 쓰는 영어로 쓰기 때문에 교재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노동부에서. 근데 이제 아까 잘 지적해 주신 것이 광주에서 생활하려면 광주의 어느 구구, 상무지구, 어디는 어떻게 찾아가야 한다, 지역별 같은 그런 교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지원 시스템 확대에서 지금 이민자 전문가 공무원 채용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기관 단체 종사자 역량 강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도와줄게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것은 비자, 체류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비자에 관련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특히 외국 근로자 같은 경우는 고용 허가제에 관련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이 부분을 모르면요 불법 체류자를 만듭니다. 근로자들을. 그래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재교육원에서 이민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면 좋겠다고 공무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신규 공무원은 아니고요. 제가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우리 생활 속의 외국인 근로자 해갖고 그 정도는 강의도 해요. 근데 이제 외국인 그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취창업 커뮤니티 지원 보도가 있는데 직업훈련에서 취업 역량 강화해서 내가 다른 직업으로 바뀌고 싶다 하면 이것도 비자와 연관이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왜냐하면 E9 근로자들은 E9에서 E7-4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F2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내가 일쓰게 가르쳐갖고 이 친구들을 E7-4까지 갔는데 다른 취업 교육을 받으면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이 사업주님은 E7-4를 이 친구를 해주는 목표가 뭐냐? 우리 사업장에서 오래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사업장 했을 때 어느 정도 승동공 되면은 사업장 변경하고 싶어요. 저 다른 데로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관련된 직업이 훈련도 좋지만 자기가 본인이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서 기술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취창업이나 뭐 직무 영역 한다 해서 한 달간 교육을 하는데 지금 사업주님들이 신청을 안 해요. 인건비도 약간 80%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로 받았을 때 사업주님들은 빨리 우리 사업장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한 달 동안 기술 교육 받으면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주님들의 좀 애로사항도 조금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7번째 이민자 인권 증진 및 안전사회구현에서 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건 뭐 이주 여성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사업에서도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이분들에 관련된 심리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EAP에서 연계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다른 데서 하는 것을 협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관에서 상담하는 관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캐치를 해서 어느 기관으로 상담을 연계를 해야겠다. 그 방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발굴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홍보나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좀 사업장에 있으면 안전교육, 지금 화성의 RSL 사건 때문에 안전교육 계속 말씀하시죠. 제가 외국인 근로자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본국에서 안전교육 받고 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입국과 동시에 2박 3일 동안 또 교육을 받습니다. 안전교육 받고요. 사업주님들도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고 있고요. 올해 법무부에서 5월부터 하는 것이 뭐냐면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에서는 안전교육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것을 이 근로자, 이분들 외국인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교육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약간 뭐 민간단체에 있고 뭐 주민지원센터에 갖고 소모임으로 정말 할 수 있게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그런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학습 위주로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을 조금 잘 했으면 좋겠고, 안전보건공단이나 그리고 그쪽에서는 또 번역물 자체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 없이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지금 저희가 8번째 보면은 긴급지원 필요로 해서 이주민 보호 확대가 있는데 쉼터 문제예요. 쉼터를 지금 민간단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계시는데 2007년도에 광주시에서도 동신대학교에 영역을 주셔갖고 쉼터를 건립하려고 했으나 이게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 쉼터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뭐 케냐 노숙자가 있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와요. 그럼 가는요, 이 지원센터에 다 전화를 합니다. 해결을 해주라고. 근데 지원센터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호시설, 이런 갈 곳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떻게 방치할 것이며, 자살을 했을 때 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살한 상태에서 이 친구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에 입원이 안 돼요. 72시간까지는 뭐 지자체 명이 떨어져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희가 대사관 연락하는데 대사관에서도 이 자국민들을 나몰라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건이 커지기 전에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정책을 잘 세우고 외국인에 대한 뭐 도움을 준다, 지원을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은 이제까지 했던 거 모두 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대안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연구하다 보면 이런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게 똑같은 교육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가 생각하는 교육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정책이니까요. 거기에 이제 좀 맞춰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도 문제인데 왜 광주를 떠나려 하느냐, 임금에 대한 차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1인당 개인소득 말씀드렸는데 명목상의 소득은 서울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비나 이런 걸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광주가 높다는 통계인데, 특히나 이건 저임금일수록 그렇습니다. 그 초년생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저 지난번에 청년할 때 간호사들도 서울병원이 더 임금 높다 그쪽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세분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어하고 임금 수준으로만 되느냐, 당연히 뭐 이제 근무 성실 자세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텐데 수요자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저는 생각 못했는데 당연한 건데 전 생각이 안 되네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선주민과 이주민 모임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 내에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방송국에서 우리 지역 프로그램을 할 때 외국인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맛집만 이렇게 돌아가는 그 해주지 말고 고려인 마을에 있는 이색 맛집 이런 것들도 좀 해줘서 광주 시내에 외국인들이 가까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다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이제 그 쉼터 얘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쉼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비례할 것 같거든요. 정비례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광주가 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이분들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비용이 어떻게 보면 투입 대비 효율이 낮은 수치일 수 있죠. 이쪽 부분은. 근데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로 좀 올려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또 사회적인 여론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 떠나서 일단은 계획할 때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이분보다 멀리 계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멀지만 가깝지만 먼 나주에서 오셨습니다. 전남연구원의 김영민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어제 받아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이 기본 계획이. 제가 사실은 전남연구원에 올해 입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들어온 분야가 외국, 인구,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 이름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좀 보기 때문에 저희 전남 상황도 상황이라 그렇지만 유입에 굉장히 혈안이 많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비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무게감 있게 다룰 수밖에 없는데 이 기본 계획이 저는 정말 외국인 주민 기본 계획의 어떤 좀 바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유입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 기본 계획이 저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너무나 충실히 잘 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 어떤 배경을 아마도 사서원과 또 가족재단과 같이 해서 아마 이런 이제 다양한 관점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고 저는 그것이 이제 외국인 주민의 기본 계획의 방향과 같다. 연구진 구성조차도 참 적당하게 맞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읽었고요. 또 특히 내국인 조사 기본 계획 세울 때 내국인 조사 하라고 많이들 이제 제안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자문 받으면 근데 여력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통합 차원에서 내국인 조사 같이 하신 것도 너무나 좋았다. 그리고 또 저는 너무나 인상 깊게 본 것이 기여를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이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을 연구하게 되면서 참고했던 연구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사실 정신장애인과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사회통합 연구였습니다.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국인과의 편견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것을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정신장애 연구에서 정신장애 워낙 차별 편견이 많은 이제 집단이기도 한데 이분들과의 접촉을 단순하게 늘리는 것이 통합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가 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폐쇄병동에서 자원봉사활동 하신 분들 여전히 정신장애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외국인 주민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우리 김학수 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렇게 봉사활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저는 그 내국인 외국인 같이 하는 활동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사실 화성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제가 4월에 왔는데요. 그 화성에서는 이 내국인 외국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야가 인기가 많냐면 언어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저희 남편이 사실 베트남 언어 교육 강좌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행사 1년에 이제 마무리할 때 행사들 많이 하셔서 저도 같이 갔는데 베트남 그 노동자분 저희 남편 형님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올 때 제가 그 화성이라는 지역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히잡 쓰고 학교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만나느냐 그 지역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국인들한테도 매력 있는 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운영하시는 시설장님한테 그 베트남 그 음악 하는 게 있어요. 그 전통 음악인데 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좀 개설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내국인은 못 받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연차가 쌓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한국적인 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주민의 문화를 같이 배워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셨던 자료 중에 이제 외국인 주민 연령대가 좀 광주가 적다고 하셨는데 전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본 그 페이퍼에는 있으실 것 같은데 체류 비자별로도 아마 분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너무나 그렇게 유학생이 많아서 아마 20, 30대가 많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비자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E9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E9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령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20, 30대 연령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연령, 여기는 물론 고령 마을이 있으셔서 그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럼 추후에 이제 고령자 외국인 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을 넓힐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이 데이터만으로는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오신 분들이 계속 거주하게 하는 체류 비자 정책을 갖고 있냐 지역에서 이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우리는 E9, E7까지 있다가 다시 가실 수도 있고 계절 근로자가 자주 많이 오셔서 떠나는 것을 또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목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 주민정책할 때 비자 정책으로 너무 몰두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비자 정책을 지역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외국인 주민 정책도 같이 연동해서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질문이면서 제안이면서 한데요. 첫 번째는 제가 그 광주의 그 부서 배치를 보니까 여기 아까 잠깐 오셨지만 여성가족국 안에 외국인 주민지원과가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 저희가 외국인 주민 지원하면 다문화 가족 중심으로 이제 국이 이제 형성이 돼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저는 이게 여성국에 있는 것이 맞나 좀 근본적인 물론 이제 아까는 아주 멋있게 국까지 제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중간 다리로 그 복지국에 있는 건 어떨까 생각을 사실은 저는 했어요. 제가 화성에 있어서 저희는 복지국 안에 다문화 가족 결혼 인구와 또 외국인 노동자랑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물론 팀은 다릅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협력적 네트워크랑도 관련이 될 부분인데 사실 외국인 주민이 비자 정책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고 상담만 있어서 아니고 외국인 주민들이 사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돌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주민들 들어오면 자녀들도 많아지는데 자녀 지원,
그런데 자녀가 와서 살아보니까 장애가 있어.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다층적인 면들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복지국에 가는 것이 지금 중간 단계에서 국으로 가기 전에 중간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소 굉장히 반가운 대목들이 많았는데,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 이거 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화성시에 있을 때 이 연구를 사실 해서 더 반가웠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관에서만 움직이면 절대 안 되는데 또 관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대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점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이 아닌 외부에. 근데 저는 그래서 그 광주 이제 그 조직들을 살펴보니까 광주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보통 시작하실 때 외국인 복지센터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점기관을 이렇게 두고,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거점기관을 2군데를 선정을 하고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는 민관과 관련이 있는 이런 복지 그 센터와, 그리고 아주 민간이지만 아주 뿌리 깊게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오시는 그 두 기관을 거점기관으로 하셔서 체계 1, 체계 2, 체계 3 이렇게 넓혀가셨습니다. 처음부터 다 체계를 나누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단 모이셔서 외국인자 붙은 조직들은 다 모으셨습니다. 근데 요 거점기관들이 요 이제 네트워크를 실무하실 때는 하셨지만, 그 기관들을 섭외하실 때는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센터에서 움직이시면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관님과 팀장님이 가셔서 직접 이분들을 섭외를 하셔서 같이 이렇게 팀을 만드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모여서 1차년도에는 그냥 본인들의 역할들, 본인들의 조직들 소개하는 정도로 느슨하게 갔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의 그 이슈를 제안하셔서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녀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원안에는 학교도 들어오고, 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들어오고, 이제 학교박센터도 들어오고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2년, 3년 넘어가면 또 다른 이제 지원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복지관도 들어오고, 종합복지관도 들어오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거버넌스를 갖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센터도 물론 이제 외국인 주민 지원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이 가족센터 내국인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외국인 주민들의 일상 지원을 하는 곳인데, 이 체류 자격으로 가족센터 이제 대상자를 받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가족센터 들어오셔야 되지만, 저는 거점기관은 이제 외국인 복지센터 같은 이제 의미 있고 중요한 기관이 맡아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실 때 만약에 외국인 복지센터 같은 곳이 거점기관 맡으시려면 관에서 조금 과감한 결정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복지센터가 지원을 가실 때는 시랑 협업이 협조가 된 부분이었는데,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지 않는다거나 관리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관리받거나 감시받는다는 인상을 받지 않게끔 설계를 처음부터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도 이제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미등록도 계시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제도와 정책이 그분들을 불법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초의 그 지역에서는 그분들의 일상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좀 느슨하게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협력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필요한 영역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 이제 외국인 주민이 아니라 이민자라는 용어를 이제 쓰시길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행안부 용어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것도 법무부 용어랑 행안부 용어도 좀 통일해달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는 등록 외국인과 이제 외국인 주민은 겨우 이제 조금 자리 잡았고 서로 통용하는 용어인데, 이민자로 했을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 차원에서 또 얘기해야 될 거는 김영민 박사님하고 별도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좀 이민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간 것 같고, 그다음에 등록 외국인 주민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동가자까지도 다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다 넓게 광의의 의미로 가자는 의미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외국인 주민의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장애인이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말씀하실 때 딱 그래도 들었는데, 제가 이거 중간 보고할 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2030년 되면 광주에 외국인이 10만 명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10만 명을 유치해야 된다 하시는 게 다른 건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만 명이면 지금 동구청 인구거든요. 동구 인구. 그러니까 구청이 하나 필요할 것도 같다. 그렇게 되면 정말 외국인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가는 어떤 천 단위까지도 봐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외국인 주민의 사회 기업 프로그램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조금 이제 나온 김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주민한테 강요한다기보다 외국인 주민들한테, 이민자들한테 광주에 대한 애착,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이 새롭게 샘솟게 만드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내국인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거기는 유명한 거 보면 다 이렇게 비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건물 있으면 누가 지었다 이렇게 있는데, 금문교 가보면 차이니스 레이버 해서 몇 명 죽었다. 나파밸리 와인 가도 차이니스 레이버 몇 명 죽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고생을 했구나라고 처음에 듣는데, 나중에 드는 생각은 이 지역사회가 중국인 노동자들이 인정하고 이 중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발전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 광주가 글로벌 포용도시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뭐 이렇게 돈만 벌려고 온 것도 아니다. 광주 시민과 함께 더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광주 시민들도 그런 편견들을 없애야 조금 더 좋은 광주로 가지 않을까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뭐 순서는 없었습니다만, 혹시 이제 플로어 준비하시고요.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특별히 준비해온 말은 없는데, 지금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자리는 마련되어 있는데, 각자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지금 기본 계획이 이번에 처음 하는 건데, 글쎄요, 시작이 반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시작했는데, 지금 나온 결과물은 정말 그 짧은 기간 내에 정말 잘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 이제 조사를 보면 또 뭔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기본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 처음 시작한 데에다가 짧은 기간에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기본 계획 안에서 연차적으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게 표로 표시되면은, 이 회의는 뭘 해야 되니까 사전에 뭐가 준비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이제 광역 단위에서도 기본 계획들을 이제 발표한 데가 있긴 한데, 뭐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영역 주제도 있고 한데, 저희도 그런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광주만의 특색을 첫 표시 이제 추진 방향이라고 하죠.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핵심 키가 좀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는 그런 뭐 핵심 사업, 신규 사업 위주로 해도 좋고, 기존에 했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를 골라서 사업으로, 대표 사업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걸 좀 언급하면서 기본계 앞에 총통 부분에 넣는다든지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 내용 중에 지원기관 종사자 이제 역량 강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한숙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은
구조상 미국 뭐 1년 반, 길게 있으면 1년 반 정도 있으면은 정보에 이제 거의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들 중에만 기존에 이제 민간에서부터 시작한 이런 분들이 역량이 계속 키워져 가야 우리들도 공무원들도 이분들한테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동안 쌓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연차, 예를 들면 지금 올해 우리 처음 시작한 그 통번역사들 지금 처음 시작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그거에 대한 플러스 뭐 우리나라 정책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보수교육도 같이 담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예, 아이고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계획은 다음 달 말 정도에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달 말에 조금 최종 보고 한 번 더 하고 자문회의랑 몇 번 남은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거 하면서 계속해서 데벨롭 되고 항상 해보면 이 최후의 한 달이 거의 뭐 연구기간 전체를 못 먹을 정도로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퍽퍽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조금 한번 중심 잡고 해보겠습니다. 혹시 플로에 종사자분들 팀장님이라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나오신 분이 하신 말씀 있으시면 아까 뭐 인력 FA 말씀하시는 저는 광주국제교류센터의 이보람이고요. 이제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는 괜찮습니다. 녹화 녹음이 또 돼요. 그 광주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올해 4월달에 개소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던 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자주 교체가 되기 때문에 민간 단체들에서 외국인 지원 업무를 광주가 특히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월달에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개소는 했지만 광주 국제교류센터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3년 단위로 수탁을 하기 때문에 중간이나 뭐 향후에 방향이나 뭐 새로운 위탁기관, 수탁기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게 맞는 부분인지 아니면 안산, 아까 박사님 안산 말씀하셨는데 안산처럼 외국인 주민 지원 본부가 설립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뭐 전문 역량을 갖춘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뭐 요즘 전문관 제도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계 분석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시에서 시작을 해서 설립을 한 기관인 만큼 공적 영역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기능적인 요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식 자체가 워낙에 너무 많은 외국인 지원 그 민간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도 수많은 민간 단체 중에 하나인데 왜 너네가 그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너네가 뭔가 시를 대변해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고 우리가 왜 협조를 해야 하느냐라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좀 강화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고용노동부에서 2억을 갖고 있고 그 근로자 정착 지원 사업으로 시에서 2억 지원 그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기타 예산에 1억을 편성을 하셨고 내년에는 이제 예산 편성이 되고는 있지만 근로자 이외에 그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광주가 좀 상대적으로 높고 저희의 그 비자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유학생이 6,000명이 가까운 숫자가 되기 때문에 유학생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유학생 소관은 시청에서도 외국인 주민과가 아니고 청년 대학 인재 정책과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 공공기관의 그 자체에서 아까 이제 박사님 복지과 말씀하셨지만 그 광주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해서 비자별, 뭐 체류 자격별로 해서 그 공공기관 내에서도 관할하는 부서가 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교류도 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국제교류 담당관 실에서 하고 있고 외국인은 뭐 지원은 그 외국인 주민과 뭐 이제 유학생은 또 다르게 다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신설을 해서 저희의 역할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역할을 100% 실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 제도 내에서 공무원은 순환 보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이건 법정 계획이 아니어서 이렇게는 못했습니다만 법정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업무에서 어떻게 하냐면 담당 기관의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 중에서 시민정책단이라는 이름을 뽑아서 이 계획을 수립을 같이 해요. 이제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참여하겠다라고 하면 참여권을 보장을 해주고 이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공청회라는 것도 이제 2번 이상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갈 때 여기 시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이 사실 처음에는 행정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법정 계획이 무서운 것 같아요. 시장님이 바뀌든 공무원이 바뀌든 그 계획 자체는 합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이 계획이 연착을 이렇게 딱 돼 있다고 하면 이건 계획돼 있으니까 다음번에 하고 여기서 수정과 보완해야 될 거는 말씀하신 다음에 할게요. 그다음 공무원들도 막 바뀌면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 앞으로 내가 몇 년 차 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외국인 정책은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획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워크숍이라고 조금씩 모여서 하긴 하지만 사실 외국인이나 아니면 외국인 지원 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획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은 저희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시행 작업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시의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시의 요구를 한다기보다 어차피 우리 사회 이제 앞으로 외국인이 많아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사회적으로 합의해 가고 서로 타협해 가고 이 플랜이 시민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켜서 스스로 힘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좀 경험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실장님 한마디 한 말씀이라도 하시죠. 다음에 개념 준비하는 사회서비스학 정신영 주차 이성입니다. 일단 주차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김광우 실장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재정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구상을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표를 들으면서 일단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외국인 주민정책과 이민정책에서 저희는 이민정책 쪽을 선택을 했는데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던 뭐 유학생이나 국제교육 이런 다른 그 종류의 유형의 외국인은 배제가 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 이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민 온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대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것인가와 연결이 되는 다시 얘기하면 노동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한정이 되는 그런 정책인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아까 이제 넓은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인이 볼 때 이민정책이라고 하는 부분과 외국인 주민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뭐 그렇기도 하겠고
또 저희가 오늘 짧은 시간에 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들은 거로는 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항상 저희도 기본 계획들을 세우다 보면 환경이나 제도적인 거시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실질적으로 외국인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할 것이냐는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절충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세세한 그 사업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파악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지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그 주민들이 우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이나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구나, 이거를 체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이나 환경이나 인식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계획인데, 실제로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들,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지원 계획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그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거를 더 강조하는 상황인지, 그게 조금 궁금한 그런 지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한숙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노동자들을 채용을 할 때 채용이 잘 안 되고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떤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식 개선을 시키고 사업주에게 인식 개선을 시키고 이런 노력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직 경력단을 위해서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같이 접목되지 않으면 인식 개선이나 환경이나 제도를 잘 갖추어져 있어도 실제로 여기 와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환경적이나 제도적인 측면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균형감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제가 보기에 약간 실질적인 그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데는 현재 그 광주를 비롯한 전체 재정의 어려움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시켰습니다. 예. 의민 지적 감사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체크해보고 균형을 끝까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서 일단은 그거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 주민과의 박혜령 주민님 나오시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짧게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취지가 일단은 정부의 이민 정책 확대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과 전략,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기본 계획을 일단 수립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사회통합 정책 위주로 대부분의 그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의 그 기조는 어떤 우수인지 유치라든지 어떤 부족한 부인한 해소를 위한 어떤 해외 인력 투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주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또 부족한 부분을 실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자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중간 보고 때 그러한 실태 조사 결과들을 토대로 우리 외국인 정책이 어떤 지금 여건에 놓여 있는지 정책 분석도 들어갔습니다.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과제들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추진 과제들을 발굴까지 많은 단계가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겠네요. 저희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은 물론 외국인 주민이 대상이긴 하지만 결국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이제 사회통합 실패라고 하면 안 된다. 기자께서 하셨는데 어떤 이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는 그 사회통합 비용을 우리가 사전에 줄여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사회통합 정책대로 확대하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정착 지원 사업들을 사전에 이렇게 많이 해서 어떤 그 추후에 발생된 비용을 최소화하자 그런 차원으로 그 사회통합 정책들을 추진해 왔었고 그러한 이제 이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도 어떤 인식 개선이나 어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할지 그 부분도 우리가 추진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자 그런 차원으로 이제 진행해오고 있고요. 여기 기본 계획에 저희가 좀 들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해외 인력들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에 지금 얼마만큼 종사하고 있고 어떤 업종에 얼마만큼의 해외 인력이 필요할지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어떤 광역형 비자 모델을 발굴함에 있어 사전 조사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 과제로서 우리 앞으로 그 외국인 기본 계획의 추진 과제로서 그 한 꼭지로도 그 부분을 넣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인재 유입 측면에서도 조금 정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저희도 많이 그 방안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같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지원 기관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또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담당 직원들과의 그런 전문성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조금 오해긴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인구 감소의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그 국가리 경상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인구 측면이나 청년 유출 그런 부분을 모두 한 부대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연계가 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게 된 건데 조금 마무리가 좀 그렇게 하네. 그 계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나 또 그 추진 과제들에 대해서 추가 의견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박사님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좀 여기까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도 했던 건데 인재 유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 부분이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도 계산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국인의 취업 비율이 어느 정도고 이게 내국인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건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양보호 인력도 요거 제가 제일 쉬울 것 같아서 했는데 계산된 거 딱 보니까 결국엔 그것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남인가 완도 거기는 외국인 노동자가 연수입이 1억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더 많이 갈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들도 그 자리를 가지도 않고
확실한 건 한국에는 절대 안 합니다. 그 정도 외국인 노동자가 1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동 의사가 완전히 벗어나버린, 그러니까 소득 구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요 공급 이게 분석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우리 산업실 박사님하고도 좀 얘기해 보니까 그거는 무의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좀 나누면서 자료를 드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돼갖고요. 오늘 사실 제가 깜빡했는데 남도일보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보도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공부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보고서를 기다리시는 분들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다들 전문적인 말씀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저희 기사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제언을 주실 분, 인터뷰를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엔 기사를 내시겠다는 말씀. 오늘 내용은 안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4시입니다. 딱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